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한 주가 또 지났고 목요일입니다.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예. 체포돼야 방학입니다. 누구? 아니, 주어 목적어는 없었는데 예. 체포돼야 방학입니다. 아, 그래요? 예.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휴대폰부터 보는 게 습관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 분 진짜 많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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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다가 깨서도 자꾸 뉴스 확인한다고. 예. 혹시 예. 체포했나? 예. 이렇게 뭐 뉴스 확인한다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아직 방학이 시작이 못 되고 있습니다. 체포되어야 방학입니다. 예. 자, 저희가 이것 때문에 또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다 보니까 몇 주째 이제 관련 이야기를 좀 계속 나누고 있는데 오늘 주 좀 그 얘기 좀 잠깐 하고 넘어가죠. 최상목 대행. 예. 자, 야권에서는 계속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권이 버티고 있던데, 자, 이런 상황이 또 경제에 리스크가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요 방송 준비하면서도 이렇게 쭉 신문이나 언론 쭉 보니까 지금 이제 압박하는 최상목 대행 이제 압박하는 측이 있고 그다음에 압박을 반대하는 측이 있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최상목을 띄우는 측이 있고 이렇게 세 파트가 이렇게 나눠져서 지금 혼전 중이더라고요. 그래서 압박하는 측은 이제 지금 이제 체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불상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렇죠. 경호 뭐 처장, 차장, 그다음에 뭐 본부장 뭐 이렇게 인사조치 해라. 지휘하거나 인사조치 해라. 이제 이렇게 압박하는 거고 거기에 뭐 더 나아가서 뭐 상설특검 검사 뭐 임명하는 건이나 아니면 현재 이제 재판관 한 명 남아 있지 않습니까? 요거 관련해 가지고 안 했으니까 이런 걸 안 했으니까 특히 이제 이 경호처 관련된 건으로 해가지고 지금 국수본에 지금 고발해 놓은 상태거든요. 이렇게 압박하는 측이 있고, 요거 반대하는 측은 뭐 현실적으로는 그러면 최상목 다음은 누구냐? 최상목 다음은 이제 이주호인데 제가 또 이주호 장관 또 잘 아는데 모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거의 이제 마당발 수준을 넘어서. 예, 경제학계 국정원입니다. 아, 근데 그분이 원래 이제 뉴라이트 운동의 거의 초창기 멤버고 MB 때도 열심히 했고 그 사이에 그 한반도 선진화 재단이라고 뭐 네. 그런 데서도 열심히 뭐 활동하고 이렇게 했는데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 돌아오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분이 또 이념적으로도 또 상당히 이제 오른쪽으로 가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네. 최상목보다 더하다. 그래서 그 다음 사람이 만만치가 않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저한테도 몇 분들 그런 얘기 하시던데 이제 미국이 시그널 준 거 아니냐. 미국이 이제 뭐 최근에 이제 국무장관 이제 와가지고 네, 블링컨 장관 예, 왔었죠. 와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우리 뭐 최상목 장관 그 권한대행하고 일할 준비돼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메시지 주고 갔는데 그게 미국 시그널 아니냐? 그러면 미국 시그널 받았으면 우리가 그거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고 다른 한편으로는 또 최상목을 대통령 만들어야 된다. 이게 보니까 잘하는 것 같다. 그래서 조금 뭔가 검사들은 지금 통치 능력이 없는 것 같으니까 경제 관료가 한번 이게 한번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또 이제 또 그림 그리시는 분들이 또 그림 막 그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 세 파트가 지금 혼전 중이다. 근데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거잖아요. 아니 지금 경제가 되게 불안한데 지금 그 최상목 대행 압박하면 어떡하냐. 지금 오히려 뭐가 열심히 일하도록 판을 깔아줘도 지금 뭐 경제 수습하기 힘든데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런 어떤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당일을 떠나서 현실적으로 또 탄핵을 해서 이제 교육부총리까지 또 이 바톤을 넘기는 건 어려울 것 같고요. 근데 뭐 저희가 할 수 있는 말은 최상목 부총리가 여기 이제 관련돼 있고 막중한 책임이 있는 자리잖아요. 역사적 책임을 받아들여야 되고 누구나 알다시피 이 문제가 지금 뭐 진보와 보수로 나눠서 선택할 문제는 분명히 아니잖아요. 그렇죠? 법원이 결정해서 집행되고 있는 문제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백주대낮에 부인되는 상황이니까 본인이 엄중하게 역사적 책임을 다 해야죠. 그 자리가 본인이 원했던 안 했던 그 자리에 섰잖아요. 그리고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워런 버핏이 한 말인데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는 거 그거 선택한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아무튼 최상목 대행은 국정 안정 되게 강조라던데. 그러니까 이제 국정 안정이 되고 경제가 이제 그 안정이 되려고 하면은 이제 불확실한 거를 확정을 시켜놔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그 요소를 제거해내야 되는데 지금 가장 큰 요인은 지금 수사를 이제 거부하고 있는 이제 대통령이기 때문에
요거를 빠르게 제거하는데 협조하지 않는 것들은 사실 경제 불확실성을 확대시키는 그런 조치들이라 보고 근데 이분이 조금 약간 좀 불안불안한 게 갑자기 국민과 역사의 평가만 두려워하겠다 이제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예. 이게 역사의 평가 받겠다 그러면 사실은 임기 말 대통령이 하는 얘기거든요. 지금 권한대행 한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이건 내 마음대로 하겠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네. 상당히 좀 리스크가 이 자체로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갔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고. 근데 여기에 이제 저는 이게 좀 맛이 좀 좋지가 않은데 지금 여기 이제 이창용 하는 총재하고 이복균 금감원장도 여기 지금 참전해가지고 네, 맞아요. 최정만 흔들지 마라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건데 이게 약간 그 경제를 이제 볼모로 잡고서 뭔가 최상목으로 버티려고 하는 약간 좀 협박성 이제 발언들이 좀 나오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러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질문이 그러면 최상목이 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지지해야 되는 거냐 이런 질문에 이제 당면하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은 최상목 그 권한대행이 뭐 저도 뭐 항상 그런 약간 믿음을 갖고 약간 의심을 갖고 있지만은 내란에 동조했을 수도 있다. 아니면 내란을 도왔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지금 이권된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냐. 그거는 저는 아닌 거기 때문에 압박은 불가피하다. 불가피하다. 다만 이제 최상목 그 권한대행이 이 국면에서 좋은 결정들을 해서 사실 국가 기관 간에 지금 그 총 쏘고 내전이 벌어질 수도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인 거거든요. 근데 이걸 정리할 사람은 최상목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안 하고서 역사에 맡기겠다. 아니면 불상사가 없었으면 좋겠다. 이 정도로 하는 거는 진짜 우리 직업 공무원 도대체 이들은 누구인가 도대체. 이들은 왜 책임지지 않는가. 시장에서 투자라는 건 며칠 전에 후배가 뭐 보험사에서 발행하는 후수인 채권이 이자율을 5.5%를 주는데 이거 해도 되겠냐고 물어봤는데 제가 그거 잘 알겠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그 회사의 지분에 우리은행이 좀 들어가 있고 우리은행 뭐 있고 뭐 이렇게 우리금융지주가 들어가 있고 근데 이제 그 후수인 채권이 발행 시기가 어떻고 이자율이 어떻고 이렇게 따져보면 굉장히 예민한 거잖아요. 5.5만큼 이자율을 준다는 건 그만큼 사실은 리스크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잘 따져본다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에 딱 들어왔을 때 기관 투자자들도 물론이고 딱 들어왔을 때 굉장히 예민한 거예요. 시장 예민한데 만약에 지금처럼 어떤 큰 이벤트가 정치적인 이벤트가 발생했는데 국민들이 정치권이 해가지고 그것을 가만 보니까 안정을 잡아가겠구나 하는 시각과 근데 탄핵을 반대하거나 내란 수사를 반대하는 그 힘이 커져서 이것이 이제 균형이 잡히면 우리 사회가 이도저도 못하고 굉장히 이제 혼란한 상황이 계속될 텐데 이렇게 되면 투자자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한국이라는 그 투자 바스켓에서 예를 들어 뭐 MSTI나 이 글로벌 투자하는 큰 세력들이 봤을 때는 여기 약간 위험해지겠는데 그러면 그 바스켓 빼버린다고요. 네. 그렇죠. 그럼 이제 외환시장 1,500 이제 위태로워지고 우리 증시가 지난주에 조금 반짝 좋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아직 이제 우리 증시가 살아날 기반이 있어요. 우리 경제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 경제 그렇게 약하지 않다고요. 그런데 이제 뭔가 좀 살려내려고 하는 그런 기반들이 있는데 이런 불확실성이 계속 가면 그러면 이제 경제로서는 참 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최상목 요인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했고 J-플라자 합의? 예. 트럼프 대통령. 네. 예, 그러니까 제1 플라자 합의가 있는 거죠. 예. 그럼 뭐예요? 제1플라자 합의는? 그게 이제 이제 85년도에 예. 소위 말하는 이제 G5 그 당시 G5죠. 그래서 미국, 뭐 일본, 서독이죠. 서독, 영국, 프랑스 이렇게 모여가지고 미국이 이제 그때 이제 무역 적자가 굉장히 심해가지고 상당히 좀 어려웠어요. 레이건 대통령 때.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5나라 모여라 그래가지고 니네가 보니까 우리나라한테 너무 흑자를 가져가는 것 같은데 니네 그 자국 통화 얘네하고 이제 사실 뭐 다른 주로 얘네 중심이었는데 하여간 뭐 독일 마르카 포함해가지고 니네가 평가 절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달러를 평가 절하를 할 거야. 그래서 달러가 좀 싸지고
다른 통화가 좀 비싸져 가지고 우리가 무역 수지를 좀 개선을 좀 해야 될 것 같아. 네. 그래 가지고 이제 고 플라자 합의라는 거를 합니다. 그게 제1 플라자 합의. 그게 이제 플라자 합의는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이가 아직 없으니까 그게 이제 플라자 합의인데 그렇게 돼 가지고 이제 근데 지금 제2 플라자 합의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래서 그 제1 플라자 합의할 때 그 일본이 이제 엔화가 달러당 한 240원 40엔 하다가 한 1년 있으니까 이게 120엔에는 한 반으로 2배 가까이 올라가요. 엔화가 올라가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 일본의 소위 말하는 잃어버린 30년이 이제 시작이 되는 단초가 이제 되는 건데 네. 요런 구상을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제안을 이게 그 연초가 되면은 그 전 세계 경제학자들이 모이는 학회가 있습니다. 전민 경제학회라고 저도 뭐 옛날에 자주 가고 그랬는데 요즘에 못 가고 있습니다. 뭐 그러니까 이 경제학 책에 왜 수요 공급할 때 전미 경제학회 사람들 모이면 호텔 가격 할 때 그 학회 이름 맨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전미 경제학회에서 경제학회 다 모입니다. 다 모여서 그때 주로 뭘 하냐면은 학회도 하고 근데 뭐 세계 경제랑 미국 경제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일자리를 찾고 싶은 사람 구직자 다 가고 구인하고 싶은 사람도 다 갑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날 한 2박 3일 동안 다 만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일자리를 해결하는 건데 거기에 이제 지금 유명한 이제 그 헤드급들이 다 와가지고 이제 트럼프 이제 집권이잖아요. 집권이 이제 조금씩 시작이 되는데 여러 가지 걱정을 한 거고 그 중에 이제 업스펠트라고 하는 버클리의 이제 그 거시경제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이제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코멘트를 하시면서 이제 나온 발언 중에 트럼프가 관세 정책을 하다가 안 되면은 이게 극단적인 통화 정책이거든요. 제2의 플라자 합의 같은 것들을 추진할 수도 있다. 이제 그렇게 이제 경고성 전망이 나왔다라는 거잖아요. 경고 전망이 나왔습니다. 현실화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하다가 안 되면 저는 트럼프는 할 것 같아요. 할 것 같아요. 플라자 합의 85년에 아무리 미국이 강대국이어도 일본 불러서 엔화 가치를 2배로 올려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죠. 기본적으로 2차 대전 끝난 지 30년밖에 안 됐고 전승국이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유럽 국가들 마르크와 같은 것도 사실 이제 패전국들이잖아요. 그다음에 유럽을 또 위기에서 구해준 나라가 미국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플라자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공교롭게 플라자 호텔 고뒤에 플라자 호텔 산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이에요. 참 뉴욕의 플라자 호텔. 어디죠? 나홀로 거기 보면 나오잖아요. 거기 영화에서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조연으로 나오는 거기가 바로 이제 그 센트럴 파크 밑에 있는 그 플라자 호텔이고 85년에 진짜 지구의 경제 역사를 바꿔버린 합의인데. 자, 트럼프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약속한 건 무역 수지 적자를 개선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재정 적자를 줄이겠다 2가지인데 이 2가지 약속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2가지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2가지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저금리가 유지돼야 되고, 네. 그다음에 약달러가 돼야 됩니다. 네. 근데 저금리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얼마 전에 있었던 FOMC도 연준에서 내년에 4번 내릴 거 2번밖에 못 내리겠다. 기본적으로 금리 조정하려면은 이제 인플레 압력과 일자리를 보는데 둘 다 빵빵하단 말이에요. 아직도 인플레 압력이 상당하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이만큼 올릴 건데 생각해 보니까 이것밖에 안 되겠어 이렇게 됐어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아시다시피 지금 굉장한 강달러잖아요. 예. 그걸 약달러로 바꿔야 돼요. 근데 달러 인덱스가 계속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세계 여섯 개 나라 이 화폐 대비해서 달러값 지수가 계속 올라갑니다. 돈이라는 건 장사 잘 되는 곳으로 가기 마련이고 이자율 더 주는 곳으로 가기 마련인데 지금 미국이 그렇습니다. 올해 금리 내리는 것에 미국이 절반밖에 안 내립니다. 유로존이 요만큼 내린다면 미국은 요만큼밖에 내리지 않고 우리는 요만큼 내립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이자를 많이 주는 나라도 미국이고요. 그다음에 장사가 빅테크들의 실적이 지금 실현되고 있기 때문에 네. 증시도 너무 뜨겁고 네. 돈은 계속해서 미국으로 들어올 거고 미국은 계속 강달러가 될 겁니다. 네. 금리도 계속 높고 지금 미국 10년물 국채가 4.7%입니다. 이게 경제를 조금만 아시는 분들도 이게 말이 되느냐. 우리나라 제조업이 평균 한 5% 6% 벌거든요. 1년 열심히 물건 찍어내서.
근데 미 국채 10년물을 사면 그냥 앉아서 4.7%를 해마다 준다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뭐 그 고금리가 안 내려가고 있거든요. 달러는 계속 미국으로 들어가고 있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자본도 지금 계속 미국으로 가고 있잖아요. 뭐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무역 수지가 개선이 안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생각을 할까? 그래서 이제 제2의 플라자 합의가 예를 들어 보면 이제 이번엔 일본이 아니겠죠? 중국이 되겠죠? 위안화가. 네. 지금 위안화 가치 굉장히 내려가 있거든요. 달러 대비해서. 좀 올려봐. 트럼프 대통령 뭐든 할 수 있거든요. 뭐 그린란드하고 파나마로 가지고 뭐 군사 조치까지 뭐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 그린란드가 이번에 보니까 뭐. 히토리가 많이 나더군요. 야, 네. 진짜로 칼만 들었지 그냥. 근데 그 대통령이 언급해서는 안 되는 그동안 수백 년 동안의 이 지구 글로벌 역사에서의 그 화법을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히 바꾸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린랜드 관련해서도 만약 그린랜드가 우리 것이 된다면 우리 국민들에게는 대단히 좋은 일이 될 거야라는 과거 같으면 뭐 1차 대전 터지고 2차 대전 터질 말들이 지금은 뭐 일주일이 멀다 하고 나오니까요. 그래서 Make Greenland Great Again 그렇게 또 이렇게 아니, 본인 트위터에 썼더군요. 그런 파니까 뭐 어디까지 내달릴 거라고 그러니까 딱 제한적으로 전망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역시 저기도 상상 그 이상 아닙니까? 거기에 이제 머스크라는 뭐 지금 부통령은 보이지도 않아요. 머스크가 트위터 하는 거 보면은 영국의 극우 진영들 극우 정당에 자기가 기부하겠다는 트윗을 자기 또 트위터 주인이자 X의 주인 아니에요. 소유주자. 그다음에 독일의 극우 정당에 대해서 그게 우호적인 걸 리트윗했었고 우리나라도 탄핵 반대 집회 두 개인가를 올렸는데 첫 번째 올린 게 보면 탄핵 반대 집회에 사진을 하나 올리고 와우 했는데 그 사진 중에 보면 스톱 더 스테일 들어있죠. 스톱 더 스테일이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그 선거 부정할 때 그러니까 트럼프가 대통령 되는 그걸 훔쳐가지 마라 그 뜻인데 지금 이제 그 우리 아스팔트 보수 진영에서도 이 스티커를 가지고 지금 막 아파트 여기저기 붙이고 다니더군요. 스톱 더 스틸이라는 스틸 그걸. 근데 이게 머스크가 미국의 2인자가 이걸 리트윗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리스크죠. 우리 입장에서는. 네. 한마디로 정리하면 곳곳이 지뢰밭이다 이거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 관세를 통해서 이제 뭔가 그 무역 수지를 개선하고 그다음에 뭐 재정 상태를 개선하고 이런 거는 계산해 보면은 뭐 택도 없는 얘기거든요, 사실은요. 계산이 안 나옵니다, 이게. 관세 통해서 뭘 하겠다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궁극적으로 실적을 내기 위해서는 이제 이 정도의 정책이 좀 생각해 보고 있지 않겠냐. 이제 그런 예측이고 하여간 요번 그 1월 초에 있었던 전미경제학회에서 이제 많은 경제학들이 나와 가지고 상당히 이제 우려를 많이 표했는데 우리나라가 좀 어려운 게 우리가 이제 환율이 올라도 문제고 내려도 문제고, 예. 왜냐면 이제 강달러가 되면은 우리가 이제 환율이 이제 막 이제 올라가는 건데, 그러면 물건이 조금 잘 팔릴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 국내에 이제 수입 물가 너무 올라가지고 또 문제고, 아니면 약달러가 되면은 이제 그 우리 물건이 또 안 팔려서 문제고, 참.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지정학적으로 너무 어렵습니다. 어려운 얘기 하나 더 할까요? 뭐 이왕 뭐 어차피 그 내친 거를 조금만 더 할까요? 우리가 지금 경기 안 좋다는 얘기 참 여러 번 하지 않았습니까? 네. 오늘은 그냥 포괄적인 얘기 말고 딱 하나만 딱 예를 들어가지고 상가가 지금 덩 비고 얼어붙고 있다고요? 상가 공급이 많고 공실이 많다는 건 뭐 지난해부터 우리가 뭐 뉴스에서 계속 봐왔던 거고 근데 이제 한국 부동산원에서 내는 공식 통계에서 전국의 집합 상가의 공실률이 10%를 넘었습니다. 물론 사상 최초고.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통계보다는 우리 현실에서 느껴지잖아요. 네, 많이 봐요. 송도에 네. 더 프라우라는 제가 기억하는 이 주상복합입니다. 왜 2007년도에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때는 청약을 줄 서서 했거든요. 네. 근데 4,300인가 3,400대 1 나와서 신기록을 갈아치웠던 그 주상복합이거든요. 근데 그때 이렇게 줄 서서 막 수천 명이 줄을 서서 경찰이 출동하고 1박 2일 동안 텐트 치고 청약을 해요. 그래서 막 김치찌개 끓여 먹고 새치기 하던 분한테 어떤 분이 폭행해가지고 경찰에 잡혀가고 제가 그 현장에 있었는데 그 주상복합, 송도의 그 주상복합의 상가가
아직도 안 팔린 게 있더라고요. 예? 몇 년도 얘기야? 2007년? 네, 네. 근데 아직도 안 팔리고 있다고요? 저 잠실의 헬리오시티 있잖아요. 네. 그 지금 입주한 지 얼마나 됐어? 10년 가까이 되나요? 네. 네. 거기도 한 30채 정도가 남아 있어요, 상가가. 이야. 그러니까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멀리 뭐 위례 지금 뭐 김포 신도시 뭐 동탄에 뭐 이런 거 막 많이 나오잖아요. 보도에서도 나오고 거기까지 갈 것도 없고 네. 점점 더 심각해지고 이제 새로운 아파트의 집합 상가도 굉장히 공실이 커지고 있고 지금 서대문에 무슨 프루지오 여기도 이제 재건축 조합에서 30채 하나에 10억씩 분양하기로 했으니까 한 얼마예요? 그러면 300억 정도 했는데 세 채 팔렸대요. 그래갖고 저 대우건설이 시공사인데 저 돈을 못 갚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우건설이 토지 압류했더라고요. 얼마 전에 기사 보니까 이 상가가 잘 안 나갑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아시다시피 재건축이나 재개발 할 때 상가 지분 갖고 있으면 상가를 받을 수도 있고 저 아파트 주세요. 상가가 잘 안 나가니까 상가 지분 갖고 계신 분들이 아파트 주세요로 자꾸 손을 들어요. 그러니까 아파트 지분 갖고 계시는 조합원들이 주기 싫은데 갖고 지난해 이제 결국 법원에서 소송. 결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어느 집은 일정 이상이면은 이제 아파트 못 가져가 상가 지분만 가져가 이렇게 해서 상가 공급이 많으니까 점점 더 아파트로만 네. 이렇게 이 공급이 이렇게 쏠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뭐 아파트도 문제지만은 사실은 지식산업센터 지산이라고 네. 하는 거기도 상가가 뭐 엄청 들어가거든요. 텅 비어 있어요. 예. 주변에 많아요. 예, 그래서 뭐 거기도 문제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그 공급이 많으니까 분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분양하는 이제 업체들에서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를 하면은 좋은 자리를 못 받기 때문에 두 개나 세 개를 한꺼번에 분양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은 좋은 자리 받고 나머지는 대충 돌리고 있다가 나중에 팔면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채를 분양받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동원할 수 있는 돈은 이제 한 채가 빠듯한데 보통 뭐 대출 껴가지고. 대출 껴가지고 한 채 빠듯한데 거기 좋은 자리 받으려고 하면은 뭐 코너나 아니면 밖에 1층에 좋은 자리 받으려고 하면 다른 거 두세 채 같이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럼 완전 물린 거네요 지금. 가족이 다 같이 끼고 들어갔다가 이제 물린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예, 그 사이에 이제 이분들은 사실 본인 잘 몰랐다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설명하는 대로 내가 들어간 건데 그리고 나머지는 금방 다 처분 가능하다고 해서 들어간 건데 이거 뭐 상가도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분양받은 것도 문제지만 상가가 들어와야지 뭔가 좀 이자도 갚아나가면서 유동화 시켜가지고 이거 좀 여러 가지 금융적인 재무적인 압박을 좀 벗어날 수가 있을 텐데 뭐 상가가 들어오지가 않기 때문에 그냥 완전 생돈으로 이제 금융 비용을 다 치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결국에는 이제 압류돼서 이제 끝나는 건데 이래서 피해 보는 분들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대규모 택지 공급을 할 때 신도시 같은 게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죠. 그러면 이제 상업지역 이렇게 줄을 LH에서 이렇게 줄을 그어서 상업지역은 따로 건설사에 팔죠. 시행사나 상업지역 비싸게 팔 수 있고 왜냐하면 입찰가가 정해져 있지 않고 이거 그러니까 부르는 게 값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LH 입장에서는 돈을 벌어야 또 임대 아파트를 관리하고 지으니까 그걸 비싸게 팔아왔고 그걸 이제 건설사들이 사서 상가라는 게 그동안 잘 팔렸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인구가 뭐 새로 5만 가구가 들어온다. 뭐 이렇게 뭐 유동 인구가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되면 그 상가라는 게 또 아파트처럼 뭐 복잡하게 지을 것도 없잖아요. 건물 지어놓고 수도 전기 넣어놓고 그 공실을 팔아도 뭐 이게 12평짜리 뭐 10억씩 이렇게 팔았단 말이에요. 그동안 잘 팔렸단 말이에요. 자, LH가 그러니까 정부가 팔고 대기업이 사서 그걸 다시 상가로 만들어서 파는데 누가 샀느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은퇴하시는 분들이나 정말 마지막 소중한 돈을 투자하신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게 많이 묶이는 경향이 있고 아까 제가 유동인구 말씀드렸는데 여기저기 다 짓잖아요. 결과적으로 공급이 넘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나라의 자치단체 중에 카드 소비액이 가장 높은 곳이 옛날엔 울산이었는데 지금 세종시예요. 세종시 사람들 소득이 안정적이고 높아요. 그런데 여기의 소비율이 41%예요. 그러니까 여기 소득 많은 공무원분들이 많이 오니까 장사가 잘 될 겁니다 하고 분양을 받지만 그분들이 100만 원 쓸 때 41%는 대전이나 서울 올라가서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서울도 상가가 많이 지어져 있고 대전도 상가가 이미 많이 지어져 있는데 세종도 상가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구조적으로 이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구조적 원인은 공급 과잉이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공급 과잉이죠. 우리 지금 어느 한 측면 공급 과잉이 아닌 게 없습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도 LH 같은 경우도 이제 상가 공급 용지 이제 상업 용지 공급을 좀 줄이겠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재건축 조합은 이미 상가 재개발이나 할 때 이제 상가 분양이 잘 안 되기 시작하니까 그걸 다 아파트로 돌리고 있고 아파트로 테헤란로의 건물들 빌딩들이 들어선 게 벌써 30년 됐거든요. 그래서 예. 서울시가 그거 리모델링하고 새로 지어라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줘요. 아 그랬더니 거기도 또 다 아파트를 지어요. 분양가 상한제 벗어나게끔 한 30채 정도 120평짜리 뭐 95억 분양가 이런 것들을 이런 고급 아파트만 지금 청담동에 이렇게 들어서고 있거든요. 우리 사회가 지금 이제 건축과 건설로 공급하는 재화 대부분이 공급이 넘치고 있고 아파트만 그것도 서울과 수도권만 겨우 뭐 장사가 되는 그게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소비의 성향이 이게 굉장히 쏠림이 강한 거라.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제 주상복합 같은 경우에 전에 한번 설명드렸지만 주 상이잖아요. 그래서 상을 50%, 주 50% 하다가 쭉쭉쭉 줄어서 지금 이제 상이 일반 근린 지역에서 상업 지역에서 상업 시설은 그러니까 비주거는 10%였는데 지난주에 10%도 짓지 마. 100%다 아파트 지어도 돼. 이렇게 이제 풀어줬어요. 조례를 바꿨나요? 네. 중심 상업 지역만 빼고 근린과 일반 상업 지역은 그렇게 바꿔줘서 상가 공급을 줄이고는 있어요. 그러면 좀 예를 들어서 5년 후, 10년 후가 되면 또 그럼 어떤 현상이 빚어질 거라고 전망? 기본적으로 이제 뭐 인구는 줄어들고 있고, 예. 네, 이제 너무 많이 공급했지만 아파트든 상가든 어떻든 소비재입니다. 그래서 이게 안 짓고 지금 공급을 줄이고 언젠가는 낡고 다르면 다시 지어야 되니까 네. 지금 공급이 뭐 다른 뭐 신도시들 이런 데는 보통 뭐 20대 후반 %의 공실률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나아지긴 하겠죠. 지금 공급을 많이 줄인다면 네. 그 줄여야 하고요. 네. 네, 그게 답일 수 있는데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시장 경제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 뭐 이 근처 저 홍대만 가도 양옥이란 표현 너무 옛날 표현인데. 양옥을 옛날 사람 아니에요? 옛날 사람 아저씨. 양옥을 그 좋은 2층 집을 허물어서 4층, 5층 연립으로 하고 1층에 근린 상가 집어넣고 해서 월세 받는 그 구조. 서교동이 다 그런. 네. 아유, 그럼요. 네, 전국 특히 서울은요. 예. 그게 35년 정도 됐어요. 이 수익 구조가 난 게. 그게 사실 월급쟁이의 꿈이고 여기 조금만 커지면 꼬마 빌딩이에요.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의 꿈의 종착점이죠. 축구 선수도, 건물주. 연예인도, 가수도, 뭐 교수도, 정치인도 이 꼬마 빌딩 갖는 게 저도. 네. 그렇잖아요. 우리 저거 지어서 월세 좀. 근데 모든 국민이 저게 돈이 된다 해서 35년 동안 거기에 투자했던 그 종목이 지금도 수익이 난다면 그 시장 경제가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 취미 중에 하나가 이제 유튜브에서 전원주택 보는 게 취미거든요. 아, 근데 이게 이제 알고리즘 뭐 됐는지 전원주택이 아니라 요즘은 그 빌딩 뭐 공매 이런 게 계속 네. 뜨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은 꼬마 빌딩. 꼬마 뭐 경매가 뭐가 나왔어요. 하고 또 거기다가 해서 이제 보면 수익률이 뭐 3% 아무리 높아야 4% 이렇게밖에 안 되던데요. 지금 은행에서 3% 지는데 지금 꼬마 빌딩들 연예인들 벌써 손해보고 파는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네. 근데 10년, 15년, 뭐 5년 전이라도 샀던 분들, 근데 이제 그 위상 가격에서 샀던 연예인들 분들은 연예인들이 그 꼬마 빌딩 산 수익을 왜 기사화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뭐 모르겠어요 왜 쓰시는지. 근데 하여튼 손실이 나기 시작했고 답이 안 나와요. 보면 아주 우리가 계산하기도 쉬워요. 4층짜리인데 1층부터 해서 4층 200, 200이면 월세 800만 원 나오고 1년에 1억 월세 소득이 나오는 곳이잖아요. 그럼 3% 이자율 따지면 이 건물의 기대 가치는 33억인데 이거 얼마쯤 합니까? 그럼 다 50억, 70억 해요. 그동안에 이게 유지됐던 게 땅값이 올랐기 네. 때문에 이 가격이 유지가 됐는데 이제 이게 더 이상 안 돼요. 공급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근데 또 그 수익률이라는 게 보통 이제 뭐 공실이 없을 때 기준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고 공실도 사실 아까 제가 이제 뭐 한국 부동산원 통계를 말씀드렸지만 통계가 말하는 것과 현실은 굉장히 다른 거예요. 저희가 IMF 때 나라 망했다고 하지만 성장률 마이너스 6.5예요. 나라 망한 게 수치로 따지면 6이라는 숫자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상가 집합상가를 한 30개를 분양했다. 분양이 안 된다. 네. 그러면 일단 렌트 프리합니다. 네. 렌트 프리하거나 굉장히 저렴하게 빌려주죠. 저렴하게 빌려주고 어쨌든 그래서 가게가 차면
이건 통계에 안 잡히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김원장 기자의 말씀을 계기로 건물주의 꿈은 제가 포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꼬마 빌딩 건물주의 꿈은 남들이 이 자본주의에서 시장 경제에서 남들이 10년, 20년 다 해먹은 거 그 뒤늦게 나도 돈 벌어야지 따라가면 돈을 잃기가 쉽습니다. 능력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어차피. 우리가 항상 그렇죠, 뭐 인생이. 예, 남들이 다 빠지고 난데 뛰어들어가지고 또 망하고 또 항상 그렇죠. 끝물 예. 타다가 망하는 거죠. 예. 그죠. 근데 상가 공급이 너무 많고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가하는 게 되게 은퇴하신 분들 정말 인생에 그렇지. 모았던 소중한 걸 그냥 뭐 임대료 5억, 받아서 3억 네 이거 투자하신 분들인데 참 이런 예를 들어 뭐 저 상가를 여러 채씩 갖고 있고 부채가 없는 분들은 아직도 버틸 여력이 있어요. 그래서 네. 공실로 놔두고 몇 년씩 버티신다고요. 근데 아까 말했던 그렇게 은퇴 자금 쓰시고 이런 분들은 사실 버틸 여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네. 상가가 비어간다는 것은 공급 과잉도 있지만 또 그만큼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것도 물론 소비가 영향이 안 있고요. 되니까 네, 장사가 네. 안 되니까 네. 빼고 그리고 이런 거. 생각보다 금리가 안 떨어집니다. 우리가 작년 재작년만 해도 이 2025년 초면은 시중 금리가 한 2%는 되겠다 누구나 그렇게 예상했었는데 지금 안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지금 가계 대출 관련해서 금리가 떨어지는 거를 지금 사실은 여러 가지 뭐 정책 아니면 그냥 뭐 창구 지도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지금 막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올해 이제 국채가 뭐 200조 이상 지금 발행을 해야 되고 순중 네. 80조 정도 되는 거고 그러면 상당히 많은 물량이 풀리기 때문에 그러면은 금리가 내려가려고 해도 그 힘 때문에 내려가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죠, 사실은. 네. 알겠습니다. 제가 두 분께 특별히 부탁드리겠는데요. 다음 주에는 우리 경제에 청신호가 들어오고 있다. 뭐 이런 소식 좀 없을까요? 제가 다른 프로 출연해서 야단 맞았거든요. 부정적인 이야기만 한 게. 긍정적인 뉴스를 좀 찾아봐야 되는데 오늘 또 사실은 긍정적인 뉴스 되게 많이 찾으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저도 맨날 그 우리 촌철님에서 욕 먹는 게 그거예요. 왜 열받는 뉴스만 그렇게 전하냐. 네. 체포돼야 경제가 나아집니다. 네. 그게 우리 경제의 청신호입니까? 정신없습니다. 아니, 제가 이제 미국 채권 4.7 이게 사실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수치잖아요. 근데 경제학에서 항상 나심 탈레브가 한 말 중에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일은 항상 일어난다라는 정말 중요한 경구가 있는데 세상에는 우리가 예측 못한 이런 일들이 항상 일어나거든요. 지금 우리 전 국민이 겪고 있잖아요. 그 말씀 드리려고요. 그래서 그 불확실성이 그래서 불확실성이 경제에 안 좋은 거예요. 어떤 일이 터지면 어떡하지? 이러면 사람들은 지갑을 닫고 기업은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확실성을 다음 주 저희 출연하기 전까지는 좀 많이 해소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그걸 결론 삼죠? 예. 네. 다음 주 목요일 전까지는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걸 오늘 결론으로 삼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